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암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환자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폐암 환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음, 어쨌든 간에 이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렇다면 그게 대응해서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환자의 평온한 나머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폐암의 20%, 허파까지 임파선까지 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요거는 폐렴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이제 많은 순환기 계통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장기로의 암세포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높은 퍼센테이지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아래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확산의 방해, 그리고 뭐 세기관지가 폐쇄가 되면 환기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흡연, 호흡기기는 뭐 다 흡연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원인 물질들,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같은 것들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병태 생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발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성 물질들에 의해서도 암이 생길 수는 있겠다. 뭐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된다고 해가지고 뭐 세암종이라든지 소세포 암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뒤쪽에 나오는 퍼퓸 모양 암종이라든지 뭐 대세포 암종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이것도 과감하게 지어주세요. 저희 입장에서 암의 종류를 안다고 해서 현장에서나 혹은 병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들은 그냥 내 종류 정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끝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평가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의식변화, 한두 변의 단어, 뭐 이런 것들, 기존에 했던 호흡곤란이 매우 심각한 환자의 증상과 징후들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객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것은 심각한, 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객혈량이 매우 많은 기침을 하고 있는 폐암 환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나고 뭐 객혈 아까 얘기했고 뭐 폐렴으로 진전된 폐암 환자, 폐렴도 될 수도 있고 폐암 환자가 폐렴도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병이 하나만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너무나 암이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리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암도 당연히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깨 통증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기저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특이적이라고 하면서 악액질, 체중 감소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 여러분들 항암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얼굴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막 해골 모양처럼 이렇게 쭉쏙 볼이 쏙 들어가지고 이제 그죠, 눈도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기억이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얼굴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떠오르는 모습이 이제 악액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뭐 거품 소리, 새슬거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잠깐 그 마지막 시간, 저는 강의 마지막 시간 때 이야기했던 것들 중 하나인데,
만약에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는 인생의 정리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 병원에서 하고 정리하고 싶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요거 DNR 쓰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DNR 쓰시고 보호자가 대신 써주고 뭐 그냥 무시성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DNR 폐암 포함해서 어떤 환자든 간에 다 DNR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들은 없다. 어, 오히려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과도한 처치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환자가 요구하는 것들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술 금지인 거지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처치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폐암 환자인데 나 DNR이 있어요. 지금 숨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산소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도 투여할 수 있는 거죠. 투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뭐 수혜 투여부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 또한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독서 흡입입니다. 독서 흡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시어 중독이 되겠죠. 시어 중독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병대 생리 보시게 되면 호흡기의 독성물질 흡입됐을 가능성 뭐 고려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또 뭘 고려해 주시면 되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앞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장에서 뭐 유독가스가 유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화학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일 거고, 거기서 유출되었던 가스는 당연히 환자의 호흡기계로 넘어갔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스라는 것은 당연히 기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뭐 밀폐된 공간 같은 것들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있다. 그래서 뭐 과열된 공기, 증기, 흡입 같은 것들은 이제 기도 화성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 혹은 물질 등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염증 항상 뭐로 연결시켜 주라고 말씀드렸죠? 부종하고 연결시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련과 부종이 문제가 되어서 환자의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독서흡입 치료 순서 잠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 유지부터 뭐 산소 주량 뭐 이런 것들 써져 있긴 한데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질환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평가 부분 보실 건데 흡입 물질과 염소 물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특정한 물질을 다루고 있는 장소라고 하게 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다면 분명히 전문가가 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물질을 다뤄질 때 그 물질에 대한 관리자를 두게 되어져 있거든요. 관리자이자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책임자에게 이 어떤 물질이 노출되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물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뭐 휘발성이다, 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부식성 있는 물질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노출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부식성 물질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제 산과 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져 있는 거고요. 삼연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의상 쪽에서 배우시겠지만, 산 같은 경우에는 응고개사가 되는 거고,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화개사가 되는 건데,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보시게 되면 이제 응고개사는 딱딱하게 뭉쳐서 세포를 망가뜨린 것들, 염기 그 액화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뭉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물처럼 만들어서 아예 세포를 죽여버리는, 개살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전문 의사를 통해서 별도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 여부, 그 다음에 환자의 의식소실 여부하고 뭐 독성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독성 특성은 알고 있었으니까 아까 전에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특성은 알고 있으니까 독성량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지금 폐기 때문에 그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기체라는 전제하에 독성량은 뭘로 대체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간하고 폐쇄 여부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차피 측정은 못할 거니까 기체는 안 보인다면. 그리고 그 아래 보시는 내용들은 환자가 의식이 소실되었다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그 기도보호 기능이 뭐라고 있었냐면 기관의 수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지 경련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과도하게 반응해서 경련이 되는 건 문제지만 기도를 수축해서 좁은 직경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의 유입량을 바깥에 있는 독성 물질 많은 대기하고의 유입량을 감소시키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은 대개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하는 기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헌진할 때는 우리가 숨을 쉴 거니까 얼굴 쪽에 특히 코하고 이쪽에 어떤 물질들이 묻어 있거나 혹은 그 안쪽에 닫혀 있거나 혹은 소리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긴 한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자,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볼 만한 것들은 이제 없고요. 뭐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 기관의 삭간 같은 것들 이제 뭐 써져 있긴 한데 여기서도 기관의 삭간이 써져 있긴 하고요. 특별한 것들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호흡기계 환자 치료와 동일하다.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면 뭐 기도 유지가 어려운 환자면 기관의 삭간도 준비를 해보고 양압판기도 준비를 해보고 아니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CPAP도 한번 써보고 핍도 한번 써보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산소 농도와 산소 유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라인 작동해 준 상태에서 산소가 탄수라면 뭐 쇄출혈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뭐 기관지 경련이 있다면 기관지 이완제 같은 것들도 투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다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것들도 투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일산화탄소 흡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겪는 환자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성 중에 우리가 가장 심각한 독성은 요겁니다. 독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독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없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빨간색 기체 혹은 노란색 기체 뭐 이런 기체 색깔이 있다면 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색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기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숨을 딱 쉬었을 때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무치 냄새 자체가 없어요. 숨을 딱 들이셨는데 우리 뭐 그런 냄새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악취도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맡아지기도 하긴 하는데 냄새 자체가 없는 기체예요. 그래서 요 산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산무가 있으면 매우 위험한 독성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독성이 어떤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독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산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 불안전 현상가 발생하는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나누게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한 방법들은 많겠지만 일사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실 것이 의도적인 상황이냐 혹은 비의도적인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 상태가 될 것을 알고 행한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자살이 되겠죠. 비의도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난방기구 같은 것들. 한때 이제 캠핑 같은 것들이 유행했으니까 제가 경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가셔서 난방기를 틀어 놓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19에 신고해 주셔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태 생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별다를 건 없고요. 혈색소 친사성이 산소보다 뭐가 더 높다, 일산화탄소가 더 높다. 뭐 배수는 뭐 기억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혈색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산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우리 폐에 같이 들어왔을 때 산소하고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게 되면서 마치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있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세포 수준에서의 저산소증이다. 세포 수준에서 계속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거 숨 쉬면서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오인하는 거죠. 오인. 뭐 산소하고 결합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메파산소증인데, 다행히 또 지금은 아래 써져 있는 것처럼 일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병태 생리는 그냥 단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산화탄소가 혈색소하고 결합한다. 누구 대신? 산소 대신. 산소보다 더 진한 애가 일산화탄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발생의 원인, 신안, 노출 장소, 뭐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은 앞서 일반적인 독극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폐쇄등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증상과 징후 같은 것들은 이제 저산소증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호흡기계와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뭐 빠른 호흡이라든지 빠른 맵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의 저산소로 인한 증상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계에 있긴 하지만 중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소가 저산소증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중추신경계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중증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산화탄소 그 측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이 내용들을 다 뭐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이유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심각 또는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는 기존에 또 독성 물질 처치하고 크게 또 다를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산소 투여하고 뭐 이런 자발호흡이 있다면 뭐 그냥 비전 마스크 혹은 뭐 아니라면 뭐 CPAP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고압산소 치료법 말 그대로 이제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제공해 가지고 이산탄소하고 결합한 혈색소에 강제적으로 산소를 결합시키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부담을 높여 가지고 뭐 증가시키고 뭐 이렇게 해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폐쇄증인데요. 이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뭐 환기장이다, 확산장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폐쇄증은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순환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류장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혈전이나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혈류가 막히는 것들을 우리가 폐쇄전증, 폐에 있는 동맥에 막혀버린 것을 폐쇄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혈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저산소 혈증,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폐를 지나가면서 산소화된 혈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폐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차단되었으니 막혀버렸으니 계속 산소를 교환하지 못하고 산소가 없는 상태의 혈액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저산소 혈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역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든 다 우리에겐 중요한 환자들이니까.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질환 환자, 그러니까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수술받은 환자, 긴뼈골절 환자,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와상 환자 같은 것들, 장기간 여행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환자분들, 이런 것들이 쇄전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에 나타나는 정맥 저류 같은 경우도 폐쇄증을 유발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정 질환들에서도 이제 이 혈전 등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각 이야기를 뒤쪽에서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 과목하고 겹친다면 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생리를 보실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시정맥과를 살펴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기색전증, 그리고 이물질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대부분은 다리에서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박적으로 이 혈류의 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장시간 멈춰 있는 상황,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육 수축을 통해서 혈류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맥이 그 아래쪽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혈액이 고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장 작은 혈관 중 하나인 허파혈관에 콕하니 박히게 된다. 그러면 그 상태가 폐쇄전증이 돼버리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은 허파혈관이 막히게 됨에 따라서 뭐 공급받지 못하고 가스 교환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도 가지 못하고 혈액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환기 관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 환기는 적절하나 관류가 부적절해서 불균형이 일어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평가본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바늘로 찌른 듯한 가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호기하고 상관없는데 심장계통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심각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객혈이 동반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뭐 암이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폐쇄증이라든지 뭐 결핵 같은 것들이
개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수술 같은 것들이라든지 골절 등에 의해서 또 쇠전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리 정맥에서 깊은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깊은 다리 정맥에서 발생되는 이 혈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전이에요. 혈전색전입니다. 혈전색전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지방색전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뭐 혈액으로 혈전색전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방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호흡 관류장애기는 하지만 폐에 동맥이 흐르지 않아서 발생되는 저산소증이라서 저산소증을 조정하기 위해 빠른 호흡, 빠른 맥박 당연하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중증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오른 목점을 팬다고 오른 심장 기능 상실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랑 또 비슷해요. 만성 폐선 폐질환 환자하고 조금 비슷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혈압부터 이런 성징기에서는 특별한 일이 안 나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가장 많은 부분들 대부분의 원인이 이쪽이기 때문에 팔다리 검사를 해보래요. 환자 호흡기계라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상체 혹은 흉부 쪽에 집중적으로 신체 검진할 건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다리도 한 번쯤 신체 검진할 건데, 촉진심만도 만져지는 단단한 줄 같은 정맥이 느껴진다면 요 환자는 폐쇄증의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 있는 부분도 넘어가고요. 이제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